오늘은 범죄 성립 요건 중 세 번째 단계인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 뜻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시 책임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 이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한다. 이때 말하는 형법에서의 책임은 우리 사회적으로 형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만큼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의 양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행위자가 14세가 되지 않는 경우, 요걸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요. 만 14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너무 어리면 자기가 한 행위가 나쁜 짓일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9세에 불과한 어린이라면 그 어린이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도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없는 경우를 심신상실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피할 수 없이 강요된 행위 또는 쌤이 배울 때는 저항할 수 없이 강요된 행위라고 불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유괴한 사람의 협박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훔친 아버지.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돈을 훔쳤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훔치면서 강도짓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강도는 조금 더 강한 범죄거든요. 자, 그렇게 강도를 했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고 위법성도 인정이 된다 해도 지금 피할 수 없이 강요된 행위, 특히나 친족의 생명, 자기 자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난 가능성이 없다. 책임을 조각해야 한다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학습지에서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검토하고 통과되면 위법성을 검토하고 이것도 통과되면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책임이 무엇이냐면 위법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 행위자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쌤이 밑에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책임 조각 사유랑 책임 감경 사유를 구분해놨는데 책임 조각은 책임이 조각 없다는 뜻이에요. 책임이 부정되기 때문에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래서 형벌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감경된다는 건 너네가 뉘앙스를 잘 느껴봐봐. 책임이 감경된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있는데 작다는 뜻이지. 그래서 작게나마 책임이 있으니까 범죄는 성립됩니다. 하지만 형이 감경된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책임 조각 사유와 책임 감경 사유를 정리해 볼게요. 책임 조각은 아예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요. 방금 세 가지 배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그다음에 피할 수 없이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책임 감경은 책임은 있지만 책임이 작기 때문에 형벌도 작게 적용되는 것. 이건 심신미약자의 행동, 그리고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농아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도 책임이 감경돼서 형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쌤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구분해 놨는데요. 심신상실의 정도, 이게 뜻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심신상실이 더 중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뜻을 보면 의식이 있지만 정신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하지만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 있는데 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각되지 않고 감경된다는 걸 너네가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쌤이 하나 표시 안 했지. 적법한 행동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교과서 153쪽에 나와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스로 사고하기 자료에서 있는 그 제시 글을 읽어보고 이 사람의 행동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카르네아데스가 제시한 문제이다. 어떤 배가 항해 중에 난파하여 침몰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물 위에서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 판자는 오로지 한 명만이 몸을 의지할 수 있고 2명 이상 매달리면 가라앉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그 판자를 잡은 사람은 나중에 판자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힘으로 떠밀어 잡지 못하게 했다. 결국 끝까지 판자를 붙잡고 있던 그 사람만 구조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죽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볼게요. 구조된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밀어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잖아. 자, 그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타났고 내가 밀쳤잖아요. 일부러 사람을 민 거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위법성을 검토해 봐야지. 위법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요 5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아까 위법성 조각사유 5개 중에서 긴급피난으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 이 위급한 재난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 아니냐, 정대정의 관계고. 자,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학계에서 의문점이 제일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상당한 이유에 보면 이게 최후 수단이어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어야 된다. 다른 방법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행동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자기의 생명이었고 근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침해한 법익도 생명이잖아요. 생명 대 생명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래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이유에 2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지. 자,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 책임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볼 겁니다. 이걸 비난할 수 있을까? 자, 책임 조각 사유에는 아까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피할 수 없이 강요된 행위 요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요 판사가 요걸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이때 판사가 이걸 이유로 들었어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왜냐면 적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요거는 책임성이 조각된 사례로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법을 지켜라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 강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 책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걸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어떤 사람이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습니다. 자, 북한, 우리 외국에만 가도 많이 낯선 환경에서 많이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자, 뭐 교실만 바뀌어도 그런 어색하고 공포스럽고 긴장된 느낌이 드는데 너네가 북한에 납치가 되었다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더 공포스럽고 긴장되겠어. 자, 그런데 이 북한 군인들이 이 사람한테 김일성이 한 말들에 대해서 박수를 막 치도록 강요를 했대요. 칼 다 차고 다 인상 찌푸린 얼굴로 이 사람한테 김일성 이수령이 얘기한 모든 얘기에 다 박수를 치세요라고 강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일단 다 박수를 다 쳤다 찬양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다 보이고 나서 나중에 남한으로 다시 구조가 됐어요. 자, 근데 남한에 돌아왔을 때 이 남한에서 이 사람한테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야, 너 지금 김일성이 하는 말에 다 찬양하고 박수 쳤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국가를 모독하고 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야 라고 이 사람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물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냈냐면 자, 이 사람 구성요건도 해당되고 위법성도 인정되지만 이 북한에 가서도 국가보안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적법 행동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책임을 부정한다라고 해서 범죄 성립 안 되고 형벌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례는 아닌데요. 이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책임 인정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두고 있으면 범죄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데 사고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이제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표 AC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준을 보면 이 범죄 성립 요건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 전체 법질서에서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걸 위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요거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고,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가, 요거는 책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전부 다 예예예라고 하고 있는 요 A는 범죄가 성립되는 걸 알 수 있고요. B는 지금 위법성 단계에서 아니요라고 했잖아. 요거는 위법성 조각사유. C는 행위자의 책임 능력에서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본 볼게요. 갑은 친구의 승낙을 받고 그 친구 부모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다. 자, 지금 승낙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쌤 이거 피해자의 승낙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자,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예시잖아요. 그 종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친구 부모님의 돈을 훔친 건데 승낙을 받은 건 친구의 승낙을 받은 거잖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게 아니지. 그럼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고 실제로 범죄가 성립된 거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 을은 만 26세인데요. 공항에서 자신의 채무를 잡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채무자를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한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요거 상해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다치게 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자, 요거는
자구 행위에 해당되겠네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이 채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구 행위에 해당되고 이 자구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사례였지. 그래서 B에 해당됩니다. 디귿번 병, 만 32세. 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대요. 심신상실이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고 C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범죄 성립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요거 단계 잘 봐두세요. 맨 처음에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먼저 보고 이게 통과되면 위법성을 검토하는데 요게 통과되면 그때 책임성을 보고 요것도 통과되면 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위법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위법성이 부정되면 요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책임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걸 책임 조각 사유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한 갑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지금 허락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오토바이 훔친 것에 대한 피해자는 친구 아버지인데 정작 허락을 맡은 건 친구잖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게 아니죠. 요거는 범죄가 성립한 겁니다. 두 번째,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위급 상황에서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집의 창문을 깬 을의 행위. 지금 남의 집 창문을 깼기 때문에 요거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요. 요거는 정대정의 관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경쟁업체에 회사의 기밀을 넘겼대. 지금 기밀을 다른 곳에 유포했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잖아. 피할 수 없이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라서 B에 해당되고요. 4번. 타인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았대. 요거 현행범을 체포한 거지. 자, 요거는 정당 행위에 해당돼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무해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도 위법성 조각 사유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표의 사례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금 사례를 보면 갑을 병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요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그 죄가 성립됐는지 불성립했는지를 보도록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갑의 사례를 볼게요. 갑은 자기의 물건을 남의 걸로 착각하고 훔쳤대. 자, 결과적으로 자기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밑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 그 조문을 볼게요. 자, 절도죄가 성립하기 하려면 절도죄의 성립 조건은 요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게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면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거여야 돼. 그런데 갑의 사례는 자기의 물건을 훔쳤잖아. 그래서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범죄 성립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부터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을 볼게요. 을은 갑자기 덤벼드는 사나운 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대. 요거 정대정의 관계에서 긴급 피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이제 병의 사례 볼게요. 병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자, 심신상실 상태면 우리는 책임 조각 사유로 보고요. 그래서 상해죄가 불성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갑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아니지.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되는데 얘는 자기 물건을 훔쳤으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고요. 디귿번. 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은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지.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리을번 기역에는 불성립, 니은에는 성립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다 불성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에요. 자, 이렇게 범죄 성립 요건 3가지 단계 다 살펴봤는데요. 요게 내용이 3시간에 걸쳐서 할 만큼 많았습니다. 요 내용 꼼꼼히 살펴서 이 문제들 풀 때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교과서 155쪽으로 넘어가서 형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조문은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그러면 그 범죄 행동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까지 범죄 성립 요건 3가지 단계를 쭉 살펴봤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요렇게 범죄가 성립되고 나면 이런 범죄 행동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형벌이 총 9개가 있어요. 형법이라는 책,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모두 통틀어서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렇게 9가지의 형벌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볼게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각각 어떤 것들을 뜻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게요. 자, 지금은 형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벌은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공권력을 행사해서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데요. 그걸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벌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태료는 형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과태료라는 건 그 정부에서 만약에 그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서 야, 네가 지금 쓰레기 잘못 버렸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을 진행하는 중에 부여하는 벌이라서 이런 것들은 형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교육행정 공무원이잖아. 그럼 내가 이 학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침에 우리 반에 지각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지각생한테 쌤이 벌점을 줄 수 있지. 그런 벌점은 형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그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벌점 이런 것들은 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시청, 군청 이런 데처럼 그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때린다. 이런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은 형벌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질서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자동차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기간을 초과해서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2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는데 이때 과태료는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입니다. 이런 것들은 형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형벌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됩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것들의 주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56쪽에서 형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형벌에는 총 9가지가 있다고 했지. 이걸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학습지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형벌에서 생명형은 사형,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 요게 최고형으로 있고요. 자유형은 사람한테서 자유를 뺏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 종류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시켜줘 볼게요. 자, 이게 얼마만큼 가둬져 있는지 요걸로 일단 구분이 되거든. 징역이 제일 센 형이에요. 그래서 징역은 1개월 이상, 금고도 1개월 이상,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으로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징역 금고는 똑같아. 1개월 이상. 근데 구류는 하루에서 30일 미만 갇혀져 있는 걸 말해요. 자, 근데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징역은 가둬놓고 일을 시킵니다. 밑에 정역의 뜻을 쌤이 적어놨는데요. 정역이란 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한테 주어지는 일정한 작업을 말합니다. 뭐 화해, 꽃을 키우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목공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 장래의 생계 따위의 사정을 참작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금고는 가둬놓고 있으면서 일은 시키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구류는 더 적게 가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도 안 시키지. 자, 그리고 이제 징역과 금고가 1개월 이상 가둬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개월부터 그럼 언제까지 가두는지가 드러나지 않지. 그래서 이 징역과 금고는 무기형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있는 거. 다만 이게 20년 동안 잘 생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쟤는 그래도 모범수인데 그러면 가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1년에 몇 명 인원을 정해가지고 가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 무조건 가석방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무기형이라서 종신형이기는 하지만 가석방의 기회가 20년 정도가 되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무기형도 있지만 유기형도 있어요. 유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1개월 이상 최대 30년까지로 보는데 만약에 형이 가중된다면 50년까지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유기형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요거 교과서 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형을 한번 볼게요. 명예형이란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어. 그러니까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뜻을 보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또는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내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 이 세 가지의 권리를 아예 박탈하는 걸 자격상실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정지는 그 일정 기간만 정지시켜 놓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언제 주어지는지를 보면 자, 교과서의 글로 한번 볼게요. 일단 명예형은 일정한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효력으로 그러니까 이때 명예형은 보통 어떤 선고를 받고 그거에 따르는 효력으로 공무원의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상실, 일정 기간 정지 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 상실은 그 세 가지 자격,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이 자격 상실,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아예 없어지려면 요거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때 대상이 되겠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처럼 아예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았을 때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자격 상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만 그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교도소에 갇혀져 있는 것. 그러니까 유기징역, 유기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형을 볼게요.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는데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을 얘기하고요.
가끔 뉴스 기사 찾아보면 3만 원에 대해서도 벌금이라고 얘기하는 기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 법에서 정해놓은 건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을 뺐을 때, 과료는 2천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으로 뺐을 때 이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근로를 하도록 또 데려가서 일을 시키기도 해요. 몰수는 범죄 행위랑 관련된 재산을 박탈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 사용된 칼을 압수하고, 뇌물죄에서 사용된 그 뇌물을 압수하고, 아편을 섭취하는 사람한테 아편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한테 그 아편을 뺏어오고, 이런 것처럼 범죄랑 관련된 그런 물건들, 재산들을 박탈하는 걸 몰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자한테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가지 형벌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형벌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 범죄자들한테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 요게 지금 사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재범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성숙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게 어느 정도 미흡한 점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 156쪽의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와 같은 의문점이 들더래요. 과연 형벌만으로 범죄자의 교화, 사회로의 온전한 복귀가 가능한가? 자, 그래서 그 답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한 우려 때문에 보완 조치로서 보안 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거나 마약, 알코올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료 감호 또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거나 형을 살다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벌 9가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이런 식의 형법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치료시키고 교육시키고 사회로 온전한 복귀를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벌에 대한 대안적인 보완적인 조치로서 보안 처분을 두고 있어요. 자,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안 처분이란 범죄자의 사회 복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그 종류를 보면 치료 감호,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은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이게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보호관찰, 이제 법무부에 보호관찰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나 가석방인 사람이나 이런 성범죄자인데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관찰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수강 명령, 어떤 강의를 듣게 한다거나 사회봉사 명령, 사회봉사를 시킨다든지 성범죄자를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를 보안 처분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괄호 3번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형벌이랑 보안 처분을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형벌은 범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보안 처분은 치료, 수강 등 교화를 위한 수단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화, 교육시키고 이 사람을 성정을 개조시키는 것. 자, 두 번째,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 심신상실자 등한테는 부과할 수 없지만 보안 처분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보안 처분의 성격을 너네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이 보안 처분 중에서도
소년에 대해서 소년은 형법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이 소년에 대해서 뭔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부과하는 거를 보호 처분이라고 불러. 자, 요걸 한번 보러 올라가 볼게요. 자,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고요. 얘네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응당 죄값을 치르는 게 맞지만 얘네들이 앞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변화 가능성, 앞으로의 살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호 처분이라는 걸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볼게요. 보호자의 감호 및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종류를 보겠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및 보호자가 집에 데려가서 잘 케어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수강명령 강의 듣는 거고요.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봉사시키는 거. 장단기 보호관찰은 얘네를 맡고 있는 보호관찰 공무원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꼭 보호관찰 공무원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바는 어떻게 하나, 요즘 고민은 없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고요. 얘가 범행 정도가 좀 심했다 싶으면 밤에 외부에 출입하는 것도 야간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좀 제한시켜서 얘를 좀 관리시켜 주기도 해요. 아니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및 보호하기도 하고요.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해서 마약 청소년, 약물 중독된 청소년들을 좀 치료하기도 하고요. 1개월 또는 단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해서 얘네들을 어른과는 따로 케어하는 그런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호 처분은 처벌하는 것보다는 선도, 교육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얘네가 앞으로 변화 가능성, 개선 가능성들을 보고 얘네의 발목을 붙잡으면 안 되니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사실 어른들끼리의 다툼이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떤 형벌적인 처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애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례에 나와서 쌤이 표시해 둔 것처럼 전학 조치를 한다든지 특별교육 이수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교내 봉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벌을 주잖아. 그런 것들을 형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의 교육 목적에서 얘네들을 조금 더 개조시키고 뭔가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질문을 한번 볼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한테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전학,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별도의 처분을 부과하는 건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형벌, 사형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100% 이 사람들의 교화나 선도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벌을 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한테는 선도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재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형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처분들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형법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형법은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자유를 앗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형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법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계속 쳐다보면서 있어야 이 공권력을 잘 견제하면서 건전한 사회 구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형법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